모의고사긴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원수 외자체를 비비비 선택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선택하는 거는 입시에서 안 돼. 그렇게 하고 한 번만 영어는 A, B형 실시했다가 바로 폐지했는데 영어가 제일 많이 폐지됐어요. 그 다음에 국어 폐지하고 수학은 어떻게 보면 문이과 나눠진 거니까 그냥 유지 상태하고 같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일부 대학에서 그러니까 한 건대 정도까지의 대학까지는 사실 뭐 건대가 상위권이라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대학은 우리 학교는 영어 B지형, A형 선택한 애들 지원 불가 이래버렸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AB형이 국가도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아예 A형은 그러면 결국에는 수학 자체를 하고 있는 애들은 B형에서 어차피 미적을 보기 때문에 국어를 거의 A형을 봐요. 근데 B형은 그러면 문과 쪽에서 어차피 볼 거라고 판단하고 모인 거기 때문에 보통 B형이 나타나는 것 특징은 문학은 조금 길거나 난이도 있긴 했는데 독서 영역으로 되는 부분이 좀 쉽게 돼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특이한 게 구성에서 좀 특이한 건 어디냐면 25번, 26번을 보면 문제가 2개짜리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특징들도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이게 문과애들이 보다 보니까 과학 영역이나 기술 영역을 조금 쉽게 냈어요. 문제를 의도적으로. 반대로 얘네들은 문학 자체가 좀 더 쉽고 이런 걸 좀 더 어렵게 내고 그래서 비문학이 생각보다 좀 쉬워요. 대신 어차피 문과가 보는 거기 때문에 사회 영역이 나타나는 건 조금 비중을 있게 줘요. 그래서 풍성도 그래프 대시험이나 이런 사회 문제가 B형에 있고 4월달 거 나중에 11회차에도 볼 건데 실제로 거기에서도 비문학 영역은 좀 쉽게 낼 거예요. 그냥 그런 패턴으로 나오긴 해요. 예전부터 어려운데 막 선생님 나고 삐약 소리 나고 막 초딩 애들 이런 느낌. 잘못 만들었어. 2층을 크게 만들고 7층을 작게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7층을 큰 가시냐고 고3 다 모르니까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는 있고 내가 항상 좀 일찍 오면 될 것 같고 그러긴 한데 그 당시 자체의 1회 모의고사는 1등급 자체 컷은 되게 높아요. 1등급 컷은 96점 정도가 나왔고요. 실제로는 네, 그 정도 나왔던 거고 그럼 생각보다는 조금 높죠. 그런 거고 2등급이 92점 3등급이 85점 4등급이 76점 5등급까지가 64점 이 정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 자체는 일단 2등급까지는 90점 자체가 넘어간 거고 전체적으로 오답 라인이 좀 높은 문제가 문과 쪽에 좀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활약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11부터 특이하게 지금 문법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6문제 정도 갈려있잖아요. 지금하고 다르게. 그럴 건데 일단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엄밀한 애들 보면 13번과 14번의 오답률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근데 13번, 14번 중에 지금 이용하고 잘 안 맞는 건 13번. 13번 문제는 지금은 잘 나올 일이 크게는 없어요. 1회차, 1회차. 네, 그런 거고 14번 문제는 가끔 나오기는 하죠. 가끔 나올 거고 그럴 건데 그 외 정도에서 사실 지금 유형에서 문법 문제에서 조금 필요한 문제는 15번이에요. 15번 사동피동은 여전히 잘 나올 거고 11번은 당연히 발음과 연결된 거는 잘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이 발음과 연결된 건 통상적으로는 발음을 보여주고 갈 건데 중간과정은 안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제 어감, 뭐 조사, 접사 이런 것들 알아서 판단하고 나오고 고3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30번이었어요. 근데 그냥 단어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거고 일단 이건 이과가 본 시험이 아니긴 하니까 거의 문과애들 대부분 봤으니까 그런 거고 그 외에 좀 오답률 높은 거는 45번 문제였어요. 이 두 개가 좀 오답률이 높아요. 사실 이게 원래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19번에 대한 오답률도 되게 높았는데 19번 문제 자체가 문제 오류나면서 결국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문제를 만약 19번을 풀었다면 이게 문제를 정상적으로 냈다면 얘가 오답에 한 5순위, 6순위까지 들어왔었어야 되는 지문이긴 한데
얘네가 분자분모를 거꾸로 써서 잘못 냈거든요. 이건 나중에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도 있어요. 경제학자 이거 질문 본 게 아니라 국어학자 자체가 얘기하면서 시절 경제 뭐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자분모 이거 경제피하고 거꾸로 됐는데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문제 올려놔서 그냥 전부 다 처리시킨 거고,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오류가 난 거긴 해요. 근데 지문에 오류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18번이나 17번이나 20번 어차피 보낸 문제니까 이걸 푸는 데는 지장은 또 없어요. 크게는. 근데 19번은 문제 자체를 설명을 쓸데없이 오류난 걸 전체 다 하다니 작년에도 머리 아파하고 그래서 그냥 아예 오류는 빼버린 거예요. 그냥. 이걸 일일이 설명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런 문제 비슷한 거 또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뺀 거고,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화장에서는 5단계 높은 문제는 없었어요. 10번까지는. 딱히 뭐 애들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읽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긴 하긴 했어요. 그런 거고. 일단 5단계 높은 30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나머지 건 질문 정도 좀 받아볼 거고. 30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만 보면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요새는 그렇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입증이라고 나왔는데 신의 존재를 입증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입증이란 거는 증명한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한다 이런 얘기인데, 옳고 그름을 들어서 밝힌다를 사전의 의미를 찾으면 논증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뜻이 안 맞아요, 결국. 그래서 정답 1번 나온 거고, 왜냐면 입증이라는 거는 내가 증명을 한 거지 옳고 그름의 이유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이 볼 때는 입증, 그 다음에 논증,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이걸 패스에 넘어갔던 게 많아서 아마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 느낌에는 좀 그런 건데, 보통 이제 그 요새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문맥적 의미를 좀 더 많이 물어볼 거고, 단어 문제는 1, 2등급에 대한 오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한 4등급 대하고 5등급 대 같은 경우는 보통 오답률 10순위 안에 단어 문제가 꼭 들어가요. 보통 5문제 중에 하나. 그게 이제 좀 특징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등급 간의 특징이니까. 자, 간단하게 이 정도 총평 보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문제에서. 그 질문이나 할 거 있으면. 할 게 없으면 그냥 제가 이미저를 할게요. 할 게 없으면 이미저 할게요. 일단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도 일단 앞 시간에 문학 문차하고 뒤에 이제 비문학하고 할게요. 그리고 오늘 2회차는 문학 정도나 독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같이 할 겁니다. 이따가 시간적으로 좀 해볼 거고, 왜냐면 2회차 가지고 시간 다 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 그 지금도 쉬고, 그 뒤에 34부터 37 먼저 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제 문학의 상충곡이 나오는데 뒤에 있는 완곡부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상충곡 자체는 작품은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작품이에요. 분명히 저번에 볼 때 이 시조하고 가사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상충곡이 딱 가사예요. 근데 상충곡이 막상 우리 시험 자체를 볼 때 수능에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상당히 떨어져요. 상당히. 왜냐면 이 상충곡은 주요 작품이란 건 뭐냐면 얘가 전체적으로 이제 숙제를 했으면 알겠지만 자연친화와 연결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친화나 또는 유교와 연결된 거나 또는 학문정리나 또는 이별 이런 것과 연결된 것들은 어쨌든 중요한 작품이니까 봐야 되긴 하지만, 상충곡은 너무 노출이 많이 됐어요. 기본적인 웬만한 2학년 뭐 내신 대비 문제집이던 아니면 뭐 그 사람들 중에 모의고사 문제든 얘는 거의 거론되고 넘어가요.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너무 쉬운 작품이기 때문에 또는 노출량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냈을 때 난이도를 딱히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8점대 후반 정도의 설정에 맞춰본다고 보면 이 작품은 안 나옵니다. 얘가 나온다고 쳐도. 그런 차이는 있죠. 근데 이 상충곡 자체는 어쨌든 가사에 가장 표시가 되는 작품이고, 이게 일단 지금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고, 또 하나는 자연친화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과 보통 고전에 나오면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저번에 그 설이나 또는 뭐 의인이나 또는 백구나
연탄이나 이런 것 중에 잘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의 표현법도 상당히 잘 구현된 작품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국인이 나올 리는 없는데 자연친화계열에서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하고 또 하나 중국의 구사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형태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얘는 나름대로 한 번은 보고 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문제는 3435까지만 볼게요. 문제는 거기 딱 3번 성들까지만 볼 건데 이거는 아예 37번 정도까지를 봐도 보면 이거는 이제 완성 보게 되는 거고 36번은 그냥 보기만 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이런 말 나오죠. 자연미래 체험하는 방식에는 육어와 탐승이 있는데 육어란 작가가 은거하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의 주위를 누리며 즐기는 방식이고 탐승이란 작가가 거주지에서 멀리 떠나 여러 명승지를 거점 삼아서 낯선 곳을 기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육어가 나타나는 작품들은 거주지나 그 주위의 자연을 제시하면서 일상의 체험을 보여주는데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향으로 인식한다고 해도 거기가 진짜 이상향은 아니죠. 이상향? 같이 느끼는 거겠죠.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든 또는 자연이든 얘네들은 어쨌든 현실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상향 같다는 거지 거기가 이상향이 될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면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이란 건 말 그대로 뭔데? 천상계를 얘기하는 거고 비현실적 공간이니까 이상향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러면 진짜 이상향이 갔으면 벌써 신이 됐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육어는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으로 심리적인 만족감을 동반하는데 상중목과 완벽과 복귀는 이와 같은 육어를 보여준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아예 가자체는 이렇게 육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육어 형태는 그대로 자연친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주제까지는. 그리고 제목 자체를 볼 때 봄밖에 안 나오는 게 정상적이죠. 봄에 대한 감상에 대한 노래 이런 거니까요. 이게 정형화된 형태를 보이는 게 가사도는 함사도 형태를 정확하게 잘 맞춰주고 자음보다 잘 떨어지게 해줘요. 왜냐면 맨 처음 기본적인 작품이니까. 이것도 근데 전문이 못 나오죠. 전문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한 6, 7줄 정도가 좀 빠져있는 겁니다. 그나마 좀 짧은 가사 정도? 자, 그럼 가를 봐보세요. 홍진에 묻혀있는 사람들아, 이내 생이 어떠한가? 옛사람의 풍미에 내가 미칠 수 있을까? 못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당연히 이 사람은 자연에 있으니까 옛사람의 풍미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홍진이 뭔지는 몰라도 홍진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자연에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 정도의 우리가 추정적인 문맥적 해석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많이 보면 홍진이라는 단어는 보통 속세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속세 있는 사람들아 자연 속에 있는 내가 어떠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까지.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많은데 왜 살림에 묻혀있는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화자는 아예 아까 육아라고 했으니까 자연 자체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속세 있는 사람들한테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서 아예 네 번째 줄에 낙이라고 했으니까 저놓고 이 사람 즐겁다는 얘기잖아요. 낙이라는 거 자체가 즐거움을 얘기하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서하고 상황은 이미 네 번째 줄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뭐가 반대는 거예요? 속세에 있는 속세 상황 자체는 자기하고 공간적으로 반대로 있는 반대하게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얘네들은 자기가 볼 땐 즐거움이 없는 거고. 그 다음 숭암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물 앞에 두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려하는 곳에 풍월 주인 되었구나. 그럼 내가 이 자연을 샀다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있으니까 내가 왠지 주인이 된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 풍월 주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쭉 한 번에 묶어서 내가 현재 이런 풍월 주인이 된 것 같구나. 그런 거니까 정확하게 자연 친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풍월 주인이라는 단어도 가끔 나온 단어 중 하나예요.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들어오니 도화에 가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동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고 있구나. 그러면 의도적으로 딱 봐도 뭐예요? 배꼽 맞춰놨죠. 몸은 뭐뭐하고 몸은 뭐뭐하고 맞춰놨잖아요. 화가 나오면 항상 뭐만 생각하면 돼? 화가 나오면 그냥 꽃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모의사니까. 그리고 꽃이 나온다는 건 계절이 정확하게 봄을 의미하는 거죠. 가끔 뭐 꽃 보면 뭐 여름, 가을 뭐 막 튀어나오는데 통상적인 형태를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생각해보면 봄은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이 다 돼요. 왜냐면 봄 안에서 꽃은 피었다가 보통 지고 그 다음 여름 되면 뭐가 돼요?
잎사귀가 막 커지고 음지 생기고 가을 되면 열매 맺고 그 다음 낙엽 되고 추수하고 겨울 되면 눈 떨어지고 이런 거니까요. 근데 하나 좀 생각해 보려는 거 설이에요. 설이가 겨울에도 있지만 통상적인 문학에서 나타나는 설이들은 가을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가을 자체가 원래 설이의 시작이니까요. 가을부터 추우니까. 그래서 설이라는 단어 나오면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라고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특히 고전들은 자연 자체를 이용하는 것들이 어쨌든 뭐 그게 친화이든 도덕적 표상이든 학문이든 많이 나오는 게 문날 몇 년 정확하게 집 앞에 자연이 보여요. 우리와 다르게. 보통 옛날에 이제 전래동화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그림을 보면 산 같은 거 있고 산 밑에 마을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다르게. 우리는 아파트 옆에 그냥 공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도 있는지 모르겠고. 계속 공사야? 계속 공사? 그런 거. 오늘 난양님 넘어오는데 일 있었고 계속 공사하고 있어.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하게 재개발되면 좋아하는 아주 이상한 특성이 있죠. 모르겠어요. 다들 뭐 집값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에 너희 어머니들도 재개발하면 니네한테 절반 떼어주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한번. 이게 그러면 꽃들은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초니까 풀을 얘기하는 거죠. 풀은 비가 오는 중에 푸른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연들이 꽃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비가 오는데 참 아름다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 칼로만 하는가 붓으로 그리는가. 쉽게 얘기하면 칼로 뭔가 조각을 해놓은 것 같거나 붓으로 그려놓은 것 같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볼 때 이게 와 이건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뒤에 일부러 뭐 했어요? 뭐뭐 하는가 뭐뭐 하는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서리 보여주면서 문장문도 또 맞춰놨죠. 그러니까 대꾸 서리가 동시에 또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 라인들을 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조화신공이 사물마다 환사롭다. 환사롭다를 그냥 단어를 직역하면 야단스럽다는데 그러면 이게 문장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갑자기 자연이 아름다운데 조물주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환사롭다는 굳이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분주하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신이 사물마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보통 의역을 할 때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의역을 할 때는 그냥 신 자체가 야단스럽다 이런 거니까 신이 왜 야단스러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의역을 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죠. 그 다음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물매기어 소리마다 교태를 부린다. 그러면 실제로 이 숲풀에 우는 새 이렇게만 본다면 이게 어쨌든 새 자체가 울고 있는 거니까 의인한데 이때 운다는 뒤에 연결시킬 때 실제는 뭘 얘기한 거야? 이런 교태를 부리는 거를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겠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자연을 뭐 한다는 거야? 동기운을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는 거니까 결국 얘도 봄 자체를 즐긴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얘가 봄을 즐긴다는 걸 어떻게 알아? 화자가. 결국은 자기가 즐거웠고 풍을 주니까 얘도 혹시 자연 속에서 나랑 비슷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니까 이 표현은 의인도 되면서 뭐도 돼. 그러면 감정이입도 동시에 되는 거죠. 감정이입은 무조건 의인화가 돼야 돼요. 왜냐면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사물에다 다른 감정을 집어넣은 거니까 무조건 의인화가 되는데 의인화는 감정이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나도 새의 감정이 같으면 이 두 개가 가는 거지만 나는 즐거운데 얘는 왜 그냥 구슬프게 울고 있지? 진짜 이렇게 본다면 감정이입이 아니라 그냥 의인화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식화돼 보면 얘가 나오면 무조건 얘지만 의인의 때 감정이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 라인. 그 다음 무라이치령이 흠이 다를 것이냐? 얘기 나오잖아요. 무라이치라는 건 자연과 하나 된다는 얘기고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서니까 자연과 나의 흠은 같다. 그러니까 새하고 나의 흠도 같다. 이렇게까지 보면 정확하게 감정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하다. 술둥이가 비역까지 나에게 아니어라. 초등의 아이에게 술가 있는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그러면 이것도 의도적으로 대꾸 맞춰놨죠.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보통 대꾸 나올 때 이게 정의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문장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구조의 반복인데 이 유사한 문장을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고3에서는 이걸 이렇게 나오죠. 유사한 형사구조 형태로 나오죠. 이 말 대신에 이걸로 잘 바꿔 나오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풀고 보통 2학년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고3은 통사라는 말을 좀 바꿔줍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미음한보아요. 근데 미음한보 지금 나오죠. 작은 소리로 읊으면서 거닌다. 그럼 뭘 읊겠어? 뭐 시나 이런 걸 읊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를 하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깨끗한 물에 잠시더 보여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내려온 게 도화로구나. 무릉이 가깝구나. 혹시 저 산이 무릉도원인가?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산 자체를 이 사람은 이렇게 무릉도원에 비유한 거잖아요. 무릉도원이라는 게 결국은 이상향을 얘기하는 거고 가끔 그냥 무릉만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런 거 나올 때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그 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이 도화예요. 고등학교 자체와 무릉도원이 뭔 상관이냐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도연명이나 중국의 시인 자체가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거의 처음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묘사하면서 거기에는 이런 게 잘 있다 이런 식으로 써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중국에 있는 고사 자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닐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 나올 때 생각보다 얘랑 연결시켜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심 나이는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기본 나이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대 보고 자기의 역량을 시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무조건 해야 돼요. 하나, 뭐 이런 중국에 있는 얘기들이나 이런 걸 또는 한자를 좀 많이 끌어와야 되고 또 하나 정제되는 형태를 보여주려면 수서법을 많이 써야죠. 그래서 통상적인 수서법들은 누가 많이 쓰냐면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써요. 작자미상보다는 아무래도. 결국은 내가 보고 있는 자연 자체가 이상형에 비유하고 있다. 근데 여기가 또 시의 끝도 아니에요. 시가 또 중간에 잘렸어요. 뒤에도 후략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건 굳이 안 써주는 거니까 이게 전문이 아닙니다. 전문에 딱 반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34번을 봐보세요. 그럼 34번에 공통점 적절한 건데 1번에 볼 때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제외하고 사실 나머지가 가에 맞춰도 아무것도 안 맞아요. 왜냐면 2번까지만 봐도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까지는 하는 건 맞다고 쳐요. 왜? 아까 숙소에 있는 사람들은 니네는 즐겁지 않네, 난 즐겁다 이랬으니까 대비는 있는데 자기는 즐겁다는 얘기하는 건 좀 반성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아선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가 안 맞아요 어차피. 풍자는 처음부터 안 맞죠. 풍자가 나오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뭐 웃기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풍자는 무조건 비판, 조롱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대상 관찰은 했다고 나와도 왜냐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집주위를 뭔가 돌고 있잖아요. 뭔가 움직이고 하지만 양면적이지 않죠. 내가 보고 있는 자연은 긍정적 속성밖에 없는데 어떻게 양면적이냐. 일단 마지막 계절 변화가 없죠. 그냥 몸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답 1번은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게 중력 이전에 보면 자연들 자체 보고 있는 거 쭉 이 사람이 묘사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35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이 자체가 후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폭포의 물기로 인한 사라진 정자가 안타깝다 그런 아쉬움에 관한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후회하는 건 아니고 나머지 시까지를 보면 청자에게 묻는 방식 어떠한가 묻고 있죠. 그 다음 정서와 조응하는 자연물이라는데 정서와 조응한다는 거는 대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험에서 이 조응이란 말과 대응이란 말은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감정이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둘이 감정이입이 아니면 대응이란 말이나 조응이란 말은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우리는 이거 확인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 3번에 시냇물을 바라보며 풍류를 재고 있다. 시에서 볼 때 청류라고 나오니까 흐르는 물 자체가 나오는 시냇물이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답률도 높았던 45번 문제는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오답률 높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상 왜냐면 이게 사건이란 순서대로를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앞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를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작품 자체는 이전에 좀 많이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의 땅이라는 거는 그 42번의 보기를 보면 알지만 이런 뜻이죠. 우리 아버지의 땅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묻혀 있는 땅 이런 정도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물론 이 글 속에서 아버지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주인공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아빠는 전쟁 중에 그냥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 거니까. 물론 진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작품 자체가 그런 6.25의 어떤 상처 이걸 잘 보여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6.25 뭐 어쩌라고. 또 하나 우리 집은 이상가족이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북한에 안 산 거 없고 이상가족도 없어요. 근데 그 세대들이 어쨌든 우리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과 연결된 거나 아니면 대처점에 있거나 실험 갈등 속에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문화시킨 것들을 우리 문제에 출제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건 갈등 자체가 없는 거는 문제 내기가 되게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건 갈등 자체가 조금 많거나 시대사가 들어가고 하면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가론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번에 보게 보면 이 얘기 나오죠. 주인공인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행사불명된 존재이다. 한국전쟁, 항상 6.25 얘기한 거죠. 아버지의 부재로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상처를 입게 된다. 왜냐면 아버지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 놀리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뭐 드라마 보거나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약간 뭐 빨치랑 뭐 이런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면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실제로 80년대인가 아마 90년대까지 초반은 만약에 아버지가 남한 쪽에 우리가 사는데 북한 쪽에 연결된 사람이면 육사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니 육사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대학 가면 뭐 그런 거 남자들 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ROTC나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때도 그런 거 지원할 때 집안에 빨갱이 있는지 확인해봐요. 어쨌든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확인해. 그 얘기는 나중에라도 뭔가 문제 생기면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물론 저도 90년대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때 저는 90년대 나오긴 했죠. 물론 마음속에는 거의 2010년에 나온 것 같지만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이때부터 망각과 어둠을 표현한 아버지의 기억과 망각과 어둠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어두운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시체를 보니까 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빛으로 포장된 어머니와 대처점이 들어있다. 왜? 엄마는 내 옆에 있으니까 빛인 거죠. 나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대처점이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읽었으면 이해될 거예요, 그거. 그런데 군복문 중에 우연히 발견한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 유골이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연하게 본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을 얘기한 거죠. 주인공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전쟁에 희생자였음을 깨닫고 두 사람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점이 이 소설의 핵심이에요. 아, 뭐구나? 나는 유골을 수습하기 이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만 있었는데 유골을 수습하면서부터 이 서술자 자체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결국은 전쟁이나 또는 뭐구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에 희생자였구나. 아버지가 전쟁을 주도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 거에 그냥 희생당한 사람이라 느끼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왜 희생자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엄마도 결국은 안 좋은 얘기 나만 든 게 아니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쟁으로 폭력받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이 지속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맨 마지막에 보면 중략분의 줄거리 뒤에 볼 때 그리고 중략분의 줄거리 위에 볼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 것인가. 좀 진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지점이죠. 아,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는 인정되는 거고 실제로 아버지도 이념의 희생자였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얘기는 그 시체 자체를 볼 때 그 시체든 우리 아버지든 같다는 얘기죠. 희생자였다는 지점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주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인이에요. 왜냐면 노인이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있는 사람이 깨워야 되겠어?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놈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 감도록 해야지. 그것이 산 사람의 도리요. 하긴 저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있었으니 그 잠이 더 오죽했으라만. 그러니까 이게 누구 시체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죽은 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민을 미리 갖고 있고 분명히 원통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결국은 서술자가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사람이겠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순서 자체는 맨 마지막에 오는 게 45번을 볼 때 군인들이 봉복 만들고 음복하는 장면이 현재 장면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뭐예요? 과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답을 찾는 것 자체가 그냥 마지막을 찾게 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문제 복잡하려면 뭐 3번째나 2번째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근데 그냥 마지막 이렇게 나오고 움직이고 뭐 그래서 뭐 가장 뒤에 그래서 문제 자체를 보면 현재 하나 나머지 과거 이렇게 터지면 문제는 또 되게 쉬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서술자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이 문제 안 하긴 할 건데 생각보다 이런 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설상의 특징 문제가 지금 나올 때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설상 특징 문제가 뭐 1인칭이나 또는 3인칭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인칭 같은 경우는 보통 주인공 또는 관찰자 이 같은 경우는 관찰자 또는 전체적 덕가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나오냐 나가 안 나오냐 이런 정도 아니면 주관적이냐 또는 객관적이냐 이런 거 자체는 선제 하나 두 개밖에 안 먹어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설상 특징 연결했을 때 공간이나 장면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까지를 같이 거두면서 문제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좀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긴 해야 돼요. 1번을 볼 때도 서술자의 맥적 독백을 통해서 서술자 전개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서술자가 자기 혼자 안에서 따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큰 따옴표도 있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작은 따옴표가 안 나오지만 아까 읽었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누워있을 것인가 이런 것 자체가 맥적 독백이죠. 기본 라인에서. 근데 나머지들 자체를 보면 3번 선지를 일부 살릴만 해요. 3번의 인물관이 정말 대화는 하니까요. 하지만 뒤에 분열된 자의식이 나오는 게 아니죠. 대화를 하면서 각자 자의식을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고 그냥 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4번도 내면 서술은 1인칭 주인공이라고 본다면 나밖에 안 하죠. 다른 사람이 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전자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일부씩은 조금씩은 섞어 먹는데 거기에다가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써먹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나 그래서 이게 약간 융합 형태로 나와요 요새는. 그래서 이 문제가 서술자의 특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술장의 특징으로 자꾸 바꿔 나와요 전체적으로. 자, 그 정도이고 일단 문화들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거 없고 그 다음은 맨 앞에 있는 17번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이게 엉매어져 섞여 있는 제가 문법 문제를 따로 보진 않겠지만 아까 했던 문제들이 잘 중요한 거고 17부터 20은 20번은 안 볼게요. 그래서 17번, 18번은 지문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정도만 일단 보고 다른 번 질문 나왔던 게 이쯤은 30번에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일단 질문에서 좀 필요한 거 읽고만 보겠습니다. 자, 17부터 20은 가끔 나오는 지문이 해요. 사회 실제 사탐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고 경제와 연결된 거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중요할 겁니다. 올해 것도 경제가 이제 어차피 나중에 순서가 나오게 되면 절반, 그 다음에 법어가 연결된 게 절반 이렇게 나올 건데 표지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보기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앞에 있는 나와 연결되는 그림 자체가 딱 봐도 무차별부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18번은 2개니까 당연히 지문에 있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18번 문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좀 더 하나 집어넣으면 더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짜리를 못하는데 2개짜리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기본 하나 이걸 보는 게 기본 라인이죠. 그리고 이 지문을 보면 이제 미리 전제 조건을 우리가 깔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민 자체가 소득 자체가 증가돼.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는 뭐도 증가되는 거야. 노동시간 자체가 이렇게 증가되니까 소득 자체가 증가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기본 사람이 노동시간과 소득을 늘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뭐 할 거야? 여가시간은 줄어요. 물론 이거는 자기가 회사를 바꿨는데 연봉이 뛰면서 뭐 일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겠지만 이건 통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본 라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지만 당연히 뭐 할 거야? 물건의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이런 소비자는 기본적인 수요는 줄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걸 설명을 못하는 게 명품이긴 해요. 그죠? 명품 비싸도 많이 사긴 하는데 지문에서 그런 얘기와 연결된 뭐 에르메스나 뭐 구찌나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물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물건은 갑자기 물건값 뛰면 우리가 줄입니다. 필수품이 아닌 이상. 그죠? 그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지문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가를 봐보세요.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여기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인데 소득도 개인에 따라 거둘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다. 노동공급의 결정 이론에서 이렇게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공급 결정이 자신의 유형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데 이 이론에서는 여가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놓고 최적의 조합을 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소득도 증가되므로 당연히 이 둘은 비례관계되는 거잖아요. 여가와 노동 간의 선택 문제는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문제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노동공급 결정 모형을 노동 여가 선택 모형 또는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각가지는. 하지만 정답지에서는 좀 별로죠. 정답지에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굉장히 18번이 불친절합니다. 저야 나중에 이제 애들이 물어봐서 해설지 보고 이렇게 되는 거나 보는데 해설자는 뭔가 되게 불친절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도 이 얘기 보여줘요. 그 내용. 소득 자체와 노동시간이 연결되어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내려갈수록 여가시간 자체는 올라갈 거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여가시간 자체는 줄어들 거다. 그런 거고 시간이란 건 누구나 제약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자, Y축을 여가시간, X축을 여가시간이라고 하고 Y축을 소득이라고 하면 여가시간과 소득이 제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여가시간과 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인 X와 Y번은 오른쪽 A와 같이 그릴 수 있다. 예산제약선은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소득 여가의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제약선 X1, Y1에서 X1이란 선택할 수 있는 여가시간의 최대값이고 Y1은 소득의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너무 뻔한 게 그래프 자체를 볼 때 이 X와 연결된 게 여가고 그 다음 Y와 연결된 게 소득이잖아요. 기본 라인에서.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선 자체가 지금 하나밖에 안 걷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값, 즉 여가값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자체가 Y, 소득값의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설명이. 그래서 여기를 Y1이라고 하고 여기를 X1이라고 하니까 이게 X1 여가의 최대, 이만큼이 소득의 최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절대값은 시간당 임금이 되는데 여기서 여가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X축은 노동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려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시간은 여가 아니면 노동에만 사용하므로 총시간에서 여가시간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가 노동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놀고 있는 나머지를 다 뭐로 한다? 비학적 얘기하면 공부만 한다. 그럼 공부량이 줄면 노는 시간이 늘어난 거고 노는 시간이 줄면 공부 시간이 늘어난다. 물론 머릿속에 이럴 수 있죠. 나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친구 근데 이건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쪽에 가까울수록 정말로 뭐가 줄어요? 소득이 줄고 있잖아요. 여가에 가까울수록. 반대로 우리가 여가를 줄일수록 점점 소득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걸 그대로 표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국어에서 보는 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복잡할 때도 있어요.
있는데 이 표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세요. 자, 소득여가 선택무형에서 선호도는 위에 B와 같이 무차별 곡수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B라는 거 자체를 이렇게 그려주고 이 B가 얘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선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여기서 무차별 곡선이란 노동공급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시간의 조합을 서로 연결한 선을 의미하는데 소득여가 선택무형에서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소득과 여가 이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그 원점이 어딘데? 여기죠. 0이라는 게 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효용이 좋다.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효용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말 그대로 여기 0에서 원점이 딱 여기라면 이거는 여가도 없고 소득도 없다는 거잖아요. 가장 나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반대로 여기서 멀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모든 여가든 기본 소득이든 증가되는 거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효용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의 각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 개의 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 개 효용 B인 한 개 대출을 나타내고, 물론 이게 문장이 잘못되어 있는 문장이긴 해요. 근데 치과 문제 풀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읽을게요. 한 개 대출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에 대한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위에 무차별선 B상의 소문자 B에서 A쪽을 선택을 바꾸려면 여가시간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소득 두 단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반대로 여기를 선택할 것이냐는 각자의 뭐에 대한 거야? 소득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 아니면 여가를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돈이 중요해. 그런 사람은 뭘 줄일 거야? 여가 시간은 줄이겠죠. 반대로 나에게는 돈보다는 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소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뭐 언제까지 엄마한테 계속 용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러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잖아요. 저도 엄마한테 용돈 받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저희 애도 거의 학원 막 3군데씩 다니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거기다 갑자기 용돈 내놔. 왜 초등학생이 용돈이 왜 필요해? 친구의 관계를 위해서 돈도 필요해. 나는 24시간 아이스크림도 가야 되고 무인 라면도 먹어야 돼. 가져가. 저도 지금 한 달에 2만원씩 따라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5천씩 써가 이게 잔돈 구하는 게 어려워갖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까지의 형태를 보면 여거와 결국은 이 관계를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자, 17번에 여기까지만 봐도 정답 나와요. 17번에 보면 이번에 예산제약선의 개념은 맞아요. 그건 설명한 게 맞는데 뒤에 다양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아니죠. 이건 설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왜냐면 선 자체를 그냥 하나만 보여주고 이 선에 여기하고 여기 값만 그냥 설명했기 때문에 x와 y 값 자체가 각자 최대한 설명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무슨 변화 양상을 설명합니까? 변화 양상은 없어요. 그러려면 표를 복잡하게 몇 개를 위에 선에 더 그려놓고 점점점점점 왔다 갔다 했었어야죠. 그 설명해주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라까지만 볼게요. 라를 봐야지 18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자, 노동공급 결정이론에서는 위에 AB와 같이 예산지역선과 무차별곡선이 주어질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시간의 최적조합은 예산지역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그러면 그 접하는 부분이 가장 최적이라는 게 나오죠. 즉 A에서 효용 자체를 극대화하는 노동공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라고 쭉 돼 있는 서로 겹친 부분이 가장 최적의 조합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18번에서도 A, B라고 되어 있는 수문자들은 최적 조합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보세요.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지역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데 동일한 노동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여가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나에서 소득효과라고 말은 하지만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여가시간 자체가
이렇게 증가되는 거고, 반대로 노동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포인트는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름은 소득효과. 좀 헷갈리게 돼 있죠. 그런데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시간을 줄여서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대체효과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효과라는 것 자체는 여가시간 자체를 실제로 뭐하냐, 이거 자체를 이렇게 줄이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노동시간 자체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할 거야? 얘보다는 대체효과 쪽에서 소득 자체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시간을 줄여 노동효과를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나타나에 따라서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 노동시간 자체를 늘리거나 줄인다는 거는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는 얘고, 얘는 소득이 더 줄어든다는 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냥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18번 문제를 볼게요. 18번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18번 같은 경우 똑같아요. 표가 여기도 어차피 여가고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이쪽이 어차피 소득이고 기본적으로 y가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선 자체가 이렇게 두 개가 같단 말이에요. 그죠? 두 개가 가는 거고, y1과 y2가 있고, 그 다음 이쪽에서 이렇게 b 자체 하나 정도 있고, 그 다음 이쪽에서 이렇게 a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차별선이 하나 좀 더 있는 상태로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나서 a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을 x2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연결된 거를 x3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x4가 돼 있는 패턴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설명이에요. 왜냐면 표가 앞에서 갈지 뒤에서 갈지 어디부터 볼지는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설명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위에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죠. y1에서 y2로 늘어났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볼 건 설명해서 숫 자체는 처음에는 y1이었는데 이쪽에서 y2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볼 건 무조건 뭐냐면 이쪽이 1번인 거죠. 얘가 2번인 거예요. 얘가 2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로 변한다는 얘기겠죠. 그 설명이에요. 그럼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거고 얘가 나중에 생각할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자, 그래서 나오죠. 예산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 나타나는 것인데, A는 예산제약선 X1과 Y1의 무차별 곡선 가의 저점이고, B는 예산제약선 X1과 Y2의 무차별 곡선 나의 저점이다. 그러니까 각자 최적의 조합인 건 맞는데, 생각해보면 이 A 부분은 B하고 상대적으로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가 자체는 좀 크고 반대로 소득은 조금 내려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반대로 여기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B 부분 자체는 당연히 여가 자체는 이렇게 준 거고 소득 자체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자체 한 사람이 Y1에서 Y2로 갔다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조합을 해보면 자신의 최고를 보면 여가 자체는 줄이고 결국은 소득 자체를 증가, 즉 소득이 증가되는 건 노동시간 자체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주마? 주지마. 왜 이렇게 자? 왜 이렇게 자? 내가 졸리구나. 나도 진짜. 내가 졸린 것보다는 경제가 니네 졸리게 하구나. 그런 거죠. 작년에도 그러더라고요. 경제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언제 계획이 나오냐면 저희가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중간대를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 간식이나 뭐 이강이나 나가는 문제로 가끔 보면 이거 한 2배 정도 길이의 지문에 그래프 엄청 집어넣는 문제 가끔 나와요. 경제 문제라면 보통 2등급 때까지는 하도 학원에서 뭐라고 하니까 눈치 보이고 그때는 반이 작년에는 2반씩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린다고 협박하니까 이게 내려가기 시작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데 이 반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내려갈 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얘기해 조용히. 전체 얘기하기 좀 미안하니까 기분 안 하면 안 돼요. 기분랑 좀 빼주세요. 너만 특별히 빼줄게. 좀 빼주긴 했어요.
안 그러면 숙제만 저항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일반 애들은 그냥 다 하고 하는데 웬만하면 이반은 나중에 보면 2학년 자체가 3월달에 들어가도 유지할 거예요. 저희가 숙제량이. 나중에 이제 이번 주 이따 숙제 보면 좀 많다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 2, 3회가 동시에 숙제가 나갈 거니까 주간제하고 그 다음에 고전 시간하고 이제 뒤에 주제통은 한 6개 정도가 숙제 나올 겁니다. 그럼 전체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모의고사 2개. 이제 오늘 일부 하긴 하겠지만 주말반 애들은 2회 치학까지가 숙제가 이미 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걔는 이제 주말에 그거 할 거니까 2회 3회차. 거기다가 지금 10개 정도 플러스 주간지까지 들어가니까 숙제가 좀 많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게 방학 때는 그냥 할만해요. 방학 때는. 근데 3월 달에도 같은 양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저항이 들어갑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비문학까지 너무 많다 하면 따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일부는 좀 빼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것만 하나만 얘기 따로 해드릴게요.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물론 정기평가 결과를 보고 제가 결정을 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주중반은 저희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문학을 빼드리진 않아요. 문학은 어쨌든 열심히 해놔야 되고 맞춰야 되는 거니까 문학까지를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주간지에 보면 각자 언매화작 자체에 따라서 아닌 부분 있으면 하지 마세요. 문법 선택 안 한 부분은 문법인데 다 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한번. 여기까지 설명 다 했죠? 그럼 사실 정답 전체를 먼저 보면 이렇게 움직이기 딱 좋아요. 먼저 보면 4번에서 애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X4에서 X2를 뺀값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4번 단지가 X4에서 그 다음 X2를 뺀값이라고 되어 있어서 있는데 틀린 애들은 뭘 물어봤냐면 도대체 이 뺀값이라는 게 뭐예요? 뭘 빼야 돼? 이게 숫자가 안 나왔는데? 이 질문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이거 틀린 애들은. 여기에서 어쨌든 대치효과가 나와요. 대치효과가 몰라서 이걸 안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저게 나와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뒤에도 이 얘기 나오잖아요. 뒤에도 오면 X4에서 X3을 뺀값이라고 돼 있고 또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겨요. 어쨌든 이게 소수효과다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이걸 안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Y1에서 Y2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니까 실제로 4에서 2를 뺀값이라는 거 자체가 뭘 진짜 빼라고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최초 지점 무조건 X2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1로 가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겠죠. 아니면 여기서 X를 뺐다는 거는 최초 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가 여기 사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X를 뺀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 말은 최초 시작이 X2에서 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뜻이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맨 최종의 형태는 기로가 되는 걸 알고 있는 형태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X4에서 X3을 뺀값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X4로 일단 이렇게 1-1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쪽에 이동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뺀값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는 뭐 하는 거야? 이 형태에서 X4 쪽에서 결국은 X3 쪽으로 이동해서 움직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최초 여기서 뭐 Y 자체, 즉 보면 Y1 쪽에서 결국은 시작했는데 이런 것 같다는 건 결국 Y2 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문장을 좀 넣어줘보라는 무슨 느낌이 있어요. 해설지를 보면. 근데 실제로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움직이면 딱 봐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그만큼 여가 시간 자체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가 줄어드냐? 소득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치효과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치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가 나와야 돼요? 소비효과가 나와줘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 결국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소득 자체가 결국 증가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득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대치효과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 애들 이해 못하는 애들은 여기서 이제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맞춘 애들 같은 경우나 좀 제대로 이해하는 건 여기를 안고 간 다음에 애들이 눈치 까는 거죠. 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국어에서 보통 뺀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3인줄도 마찬가지인데 그 의미는 정점인 처음에 지점이 있는 거고 거기서 어느 쪽으로 갔단 얘기예요. 이동했다는 뜻이다. 진짜로 숫자 자체가 여기서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뭘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탄선지에서 이런 것이 가끔 나오게 되면 아, 이동하는 거구나. 그 대신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최초의 시작을 여기서 하게 된 건지 여기서 하게 된 건지 여기 하는지를 어딘가에서 분명히 알려준 게 있으니까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수학과 똑같아요. 수학 함수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그릴 때 이런 점들이 있으면 최초 시작되는 점이 있고 거기서 이동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경제주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숫자를 갖고 움직일 때도 이게 먼저인 점인지 먼저인 점인지 뭔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지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차이를 보는 건지 뭔가 알려주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볼 때 편하게 볼 거면 항상 이런 데다 뭐 하는 거, 점. 그래서 이렇게 숫자 써놓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워지는 거죠, 문제가.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알기 전까지는 답답해 되려고 그래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 모를 때는 A하고 B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빼라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런 겁니다. 근데 1번을 보면 A에서는 대체 한계 대출과 시간당 운금이 동일하게 된다. 분명히 이게 한계 대출이라는 설명 다 중간에 보면 여가시간 한계용과 소득의 한계용 B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시간의 임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볼 때 A보다 B에서 소득과 여가의 효용이 크다는 건 아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최적 형태의 효용이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당연히 원점에서 멀 거잖아요. 이 지점에 본다면. 그러니까 이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상지역선 X1과 Y1의 기울기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라고 됐는데 실제로 A, B를 갖고 본다면 임금이 서로 다르잖아 정말. 그리고 그게 아까 남은 단에 결국은 시간당 임금이 된다라고 대놓고 나오죠. 남은 단의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 정도 두 번째 줄 보면 예상지역선의 기울기 자체의 절대값은 곧 시간당 임금이라고 너무 대놓고 얘기 나왔죠. 그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소득의 최대값이 Y축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소득과 여가 시간의 선택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약 조건이 변화했다. 그렇잖아요. 아까 이렇게 봤으니까요. 변화된 거잖아요. 5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거는 뒤에 26번은 잠깐만 볼게요. 26번은 이 표를 볼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돼요. 이건 제가 굳이 표를 안 써도 되는데 변성함이라는 거 자체를 생각할 때 딱 기억할 건 뭐냐면 두 가지죠. 압력과 온도. 왜냐면 두 번째 문단에서 볼 때 변성량의 영향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가 온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문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압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할 거야? 이 설명대로 본다면 온도 자체와 압력 자체가 결국 뭐 하는 거야? 이 변성함과 결국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안 바뀌고 압력도 안 바뀌면 변성함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 표에서 볼 때 석영이라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석영은 근데 변성받지 않을 때와 저변성일 때와 고변성일 때 다 석영이 있죠. 그럼 석영만 가지고는 이게 변성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모른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실제로 딱 봐도 얘는 다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점토광물 방해석 이런 거 나올 때는 아 변성받지 않았구나 이런 거고, 농리석이나 배군모 수량석일 때는 저변성이고 흑흑모 석류석 규산석 사정석 나오는데 그럼 고변성인데, 그럼 사정석과 형태를 연결시키면 이걸 가지고 또 저변성과 고변성 구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계산은 크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답 자체는 되게 쉬워요. 답에 보면 5번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전파음에서 배분모로 배열돼 형성된 판의 면조직은 현마음의 후분모로 배열되어 형성된 반형태의 면조직보다 유광관체가 더 쉽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설명 자체를 갖고 움직이면 전파남에서 배분모가 배열돼 형성된 면조직, 그럼 이 5번 선지에서
전파하고 연결된 거는 딱 위에 있는 표들을 본다면 저변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편망과 연결되는 게 위에 표들을 본다면 얘가 고변성이다. 이렇게 져놓고 지금 유광관찰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저변성 자체가 고변성보다 유광관찰 자체가 얘가 더 쉽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유광관찰과 연결된 얘기는 세 번째 문단에 잘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자체를 보고 움직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쪽인가? 저변성하면 매우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병선행 광물 입자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이때 염리를 전판벽계라고 부른다. 반면에 고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입자들이 커지고 각 광물들은 유광 관찰이 가능하다. 그런 유광 관찰을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얘는 현미경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더 유광 관찰이 쉽다고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렸던 거는 뭐냐면, 일단 이것까지는 그래서 그냥 보는데 이거는 다시 또 기억이 안 나면 찾아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지문을 뭔가 아까 관찰력이 어디 나왔지 해서 돌아봐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게 됐는데, 그 정도 외에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회는 이 정도는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더 질문할 거 없죠. 자, 그럼 1회 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쳐다볼게요. 이 회차에서 공급적인 거하고 어려운 문제는 미리 얘기할게요. 이 회차 일부가 결국 숙제가 될 거고 그러긴 한데, 2016년 3월 같은 경우도 1등급은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92점 정도 나오고, 2등급이 86점 정도, 3등급 78점, 4등급 68점. 뒤로 가서 점점 벌어집니다. 위에는 얘네보다 좀 더 벌어진 편이고, 5단급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11번이긴 했어요. 이거는 이제 문법한 애들만 연결해보고, 실제로 규칙과 불규칙 문제는 무조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문법을 한다면 이 문제는 거론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거고, 그 외에 5단들은 낮기는 하지만 12번 문제하고 12번 문제까지는 문법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이 중요한 건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합성어하고 파생어하고 연결되는 복합이나 지적구성 문제는 많이 나와요. 실제 출제율도 높고, 출제율을 볼 때 중요한 문제란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는 떨어져요. 물론 뒤에 13번의 견문장은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너무 노멀하고 너무 견문장 상태가 못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견문장은 중요하지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고, 그 외에 전체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거 11번이 제일 높긴 하지만 선택 과목을 제외한 공통에서 가장 높은 거는 28번이었어요. 28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 문제 이해하지 못한 애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정도를 더 꼽아보면, 위에 문학에서 43번의 오답률이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정철 하나 나왔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삼각형을 가지고 깔 일이 없는데, 정철 자체는 어쨌든 관동별곡을 제외하고도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정말 기출빈도는 높은 사람이긴 해요. 성선별곡은 실제 해석도 더 어려워요. 이게 삼중구보다 지금 딱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한자가 상당히 많죠. 훨씬 더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방식의 문제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좀 나머지 보면 19번하고 26번 오답률이 좀 높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26번은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술식 문제 중에서 이 정도면 할만하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오답률이 높은 거는
전체에서 모아놨을 때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우리가 시간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좀 그런 거고, 실제로 28번 같은 경우 5단계 높은 거는 문제도 어렵지만 애들이 포기를 많이 했어요. 딱 봐도 짧게 이게 딱 좋잖아요. 30번이나 반정한다고 쳐도. 그러면서 시간 부족으로 좀 놓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간지나 영역별로 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그냥 볼 때하고 이렇게 모의고사 통합 볼 때하고 오답률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염두하면 사실 한 2020년 정도까지의 모의고사는 비문학의 오답률이 항상 높아요, 조금.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이고. 15번까지는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중성으로 들어가는 거 거창하게 보고 일단은 이거 다 볼 수 없어서 16부터 23번까지 여기 먼저 볼게요 한번.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하나 정도 볼 거고 두 개의 비문학 장르 볼게요. 일단 시간은 딱 15분만 드릴게요. 보통 14분 때면 끊을 수 있는데 일단 15분 주고 맞춰볼게요. 자, 시작.
자, 이 문제 종료할게요. 문제 내고. 자, 정리할게요. 자, 일단 보면 정답부터 볼게요. 16번에 3, 17번에 2, 18번에 3, 19번에 3, 20번에 1, 21번에 3, 22번에 5, 23번에 2 이렇게 됩니다. 일단 마지막 23번을 그냥 먼저 보면 A와 문맥주임과 유사한 것은 일어나는데 이때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인의 현상 자체가 생겨나다 이런 거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의미하고 딱 연결되니까 정답이 6번밖에 없죠. 이게 1호번 같은 경우 같은 의미예요. 불꽃이 일어나고 열기 일어난 거는 약했던 것이 다시 뭔가 더 강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왜냐면 거기서 다시 일어났다가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3번은 화가 났다는 거는 하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 적절 이런다 이런 거는 서로 마음을 뭔가 모으다 이런 정도 의미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자, 아까보다 20대 이상이 좀 편한 거는 일단 표가 없죠. 그런 거는 좀 편한 거고. 자, 질문할 거 있으면 일단 해주세요.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22번? 자, 22번을 일단 볼까요? 자, 22번 자체는 이 문제가 표가 없지만 경제 문제긴 해요. 그죠?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가상의 사례가 네 번째 문단에 나오니까 그걸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또 A하고 연결된 건데, 그러면 이 기업은 사실은 어디 있는 거냐면 세 번째 문단에 있지만 여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정답은 여기서 찾아야죠. 왜? 이 사례를 지금부터 여기서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무조건 네 번째 문단에 있어야죠. 왜냐면 세 번째 문단에 사례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 문단 보면 나오죠. 일정 기간 오직 자신의 상품 가격을 아는 한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다음 이는 기업의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것은 통화량의 증가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결과일 수도 있고, 또는 선호도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가격 자체가 오른다면 결국은 이런 얘기잖아요. 전반적 자체의 물가 상승 자체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소비자 자체의 선호도 자체가 증가되거나,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이유이고 이게 결과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읽어보면 그 뒤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을 생산을 늘릴 이유가 없다. 왜? 만약에 전반적 물가를 상승했는데 이게 가격이 올랐어. 그럼 사람들은 뭐 할까요? 당연히 물건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소비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 수입이 그대로 있는데 물가만 올랐어. 그러면 물건은 덜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지문을 읽었어도 또는 여기까지 봐도 이미 선호도가 증가됐다면 뭐 할 거야? 사람들은 실제 여기에서는 소비 자체를 이렇게 줄이는 거를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왜? 선호도가 증가된 상태에서 물건값이 올라가도 사람들은 선호도가 있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 감소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 조건을 이미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되게 친절하게 진짜 뒤에서 또 한 번 해줘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죠. 하지만 일정 기간에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기업에서는 아무리 합리적인 기대를 한다고 해도 가격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왜? 자신의 가격만 아는 거니까 당연히 정확한 진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경우에도 그것이 선호도 변화에서 온 것으로 판단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하죠. 이렇게를 만약에 이유로 안다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야? 가격 자체를 계속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라면 가격을 뭐 할 거거든요.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자체의 임금은 상승하고 경기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 지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니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이 있겠다고 생산을 줄인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내려간 것 자체를 물가 상승으로 내릴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이걸 못하니까 기업 자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뭐 한다는 거야? 생산량 자체를 이쪽에서는 증가시키는 거고 여기서는 생산량 자체를 내린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생산을 자체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사면 만드는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선호하고 하면 계속 많이 살 거니까 생산량 증가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22번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루카스가 경기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상의 사례는 금융당국의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경기 상승을 위해서 통화량의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기업들은 자기의 상품 가격이 상승할 때 A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A 자체는 뭐랑 연결되는 거야? 기업 자체와 연결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자신의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때 A 하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은 앞에 있죠. 앞에 분명히 뭐가 나왔어? 경기의 어떤 상승 자체를 위해서 뭐 한다? 통화량 자체를 이렇게 증가하는 정책을 할 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이건 정부가 하는 거잖아. 그럼 통화량이 증가되면 뭐가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의 가격 자체는 뭐 해야 돼? 생산량을 늘리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뭘 찾으면 돼? 생산 자체를 많이 안 하겠구나. 이 점보다 덜 하겠구나. 이렇게 나와있는데 선제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답이 나올 게 5번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물가 자체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여기 들어갈 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이런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학과 비트가 뭐냐면 비문학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흐르는 거 있고 흐르는 거 연결된 게 나와서 매번 하다 보면 결국은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나올 겁니다. 물가 올라갈 때 사람들의 반응 또는 기업의 반응 이런 거 연결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래서 이제 보면 자유시장이냐 자유시장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항상 가장 기본적인 건 있어요. 뭐냐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기업은 당연히 생산량을 증가하고 싶어 해요. 왜? 물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량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뭐 할 거니까? 가져가는 돈이 많을 거니까. 근데 물건 가격이 오르는데 사람들이 덜 살 거 같고 막 그러면 그때그때 조절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은 소비자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하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 하는 거야? 물건 가격이 어쨌든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무조건 소비자를 줄일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런 전세 조건의 질문들은 항상 그게 깔려 있어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가 이해 못하냐면 집에 돈이 썩어나가는 건데 나는 집에 돈이 뭐 몇천억이 그냥 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물건 가격이 뭐 100원짜리 200원 낸다고 어휴 줄여야겠어. 안 해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왜? 학생들은 어쨌든 자기 돈 쓰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엄마가 사주겠지. 핸드폰이 내가 고장 냈으니까 사주겠지. 최신형. 이왕이면 최신형 사주겠지. 이거는 우리들의 심리인 거고 엄마들은 최소한 그거 안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안 사주려고 하는 거고. 저도 그래서 맨날 타협해요 제외하고. 자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나도 그 다음 사촌도 다 뭐야? 갤럭시지? 그렇지 너도 갤럭시지. 아니 또 친구는 피가 아니잖아. 가족만 생각해야지. 저도 맨날 갤럭시 사줘요. 그 다음에 야, 나이도 어린데 뭐 펜 이런 거 필요 없잖아. 펜은 자 도와주잖아 여기. 뭘 굳이 그리려 그래 핸드폰에다가. 그런 건 패드 있으니까 패드로 하고 핸드폰은 그냥 써. 그래서 A 모델, 막 저가 모델 이런 거 있잖아요. 와 화면 크고 좋다. 이 6학년까지 통해요. 아 중학생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럼 맨날 그래요. 아빠는 펜인데 아빠가 오래된 거. 아빠 니거보다 화면이 작잖아. 화면이 작은 나쁜 거야.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소비 심리가 들어가는 게 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경제는 나올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쉬워요. 이 경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자 이거에 더 없죠. 혹시 더 있나요? 더 없으면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위에 하나까지만 해볼게요. 그 위에 26번까지는 시간을 5분만 드릴게요. 조금 그 정도는 끌 수 있었나? 딱 1분 단계는 그 리미트 가겠습니다. 자, 시작.
자, 1분 뒤에 동료할게요. 자, 정리할게요. 자, 일단 정답 보면 24번에 4, 25번에 2, 26번에 2 이렇게 됩니다. 26번을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오전에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 혹시 24, 25에서 질문할 거 있나요? 이건 딱히 없을 것 같은데 24번에 약간 답답한 게 반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4번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이게 하나 우리 생각할 건 뭐냐면 추론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겠죠? A 자체와 B와 C를 가지고 차이점이 뭘까가 26번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A 자체는 실제로 화가의 그림이잖아요. 그죠? 화가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지문대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을 모방한 거죠. 모방해서 그린 거잖아요. 근데 B 자체는 말 그대로 뭐라 나와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냥 다이어그램에 나오죠. 그럼 다이어그램이라고 나온 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의미 자체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세잔 부인의 초상인데 얘는 세 잔을 바라보는 세계를 위트 있게 표현한 미술작품이라고 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할 때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번째 문단에 다 읽을 건 없지만 다섯 번째 줄에 볼 때 바자리의 내러티브는 모방론 중심에서 나왔던 바자리는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가져다는 정확한 재현이 예술의 목적이다, 추동원이라고 나왔다. 그러니까 얘가 모방론이라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러티브가 사진과 영화의 등장과 비서구 사회의 문학적 도전 등의 충격으로 뿌리치게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당대 예술가들의 예술은 무엇인가? 무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런 예술은 모방을 벗어나 철학적 내러티브를 변하게 되었다. 그런 것들이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철학적인 내러티브가 있지만 여기에는 철학적인 내러티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단순한 모방 자체는 철학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거 자체 이후에 나머지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사진 같은 게 생기면서 사실 얘보다 더 정확한 거니까 이거 이후에 이렇게 철학적으로 예술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기본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되게 많이 나온 예술 중에 하나인데, 미술 작품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때문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모사가 가능한데도 왜 미술이 존재하는가? 미술은 주관성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이거를 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변한데 한때 인상주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주관성을 좀 띄었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 건데, 결국은 사진은 그런 주관성에 대한 거를 그려낼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주관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림 안에서, 사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1번에 볼 때 대상의 외관을 재현한 게 맞아요. 그리고 바자리의 내러티브라는 것 자체가 철학적이지 않고 모방론 바탕으로 한 거니까 맞는 얘기인데, 이번에 B는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는 점에서 A와 같다라고 해야죠. 왜냐면 얘도 철학적이지 않고 이건 의미부여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도 뭐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내러티브가 없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둘 다 철학적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거고 얘만 철학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술이 있지만 딱딱딱 아까 경제 뭐 이런 거와 비슷하게 딱딱딱 끊어진 형태죠. 3번에 시를 미술작품이라고 얘기한 것은
철학적 단계에 이르러 그 이전의 내러티브, 즉 모방론에 대한 내러티브가 종결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러티브가 두 개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각자. 그 다음 네 번째, A와 C가 미술작품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대 예술이 주도하는 믿음책에 대한 지식이 선행에 필요하다. 요거는 세 번째 문단의 중간 정도에 나오죠. 그래서 예술계라는 게 예술작품을 살펴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나와주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B와 C는 지각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그렇죠. 그냥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철학적인 내러티브를 가졌으니까 이건 미술이지만 이건 미술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형이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아도 둘 다 미술이 아닙니다. 내러티브의 형태는 그래서 모방에서 철학적으로 지금 바뀐 것까지만 나온 거죠. 이 지문은.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모의고사 문제 제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거 그려보세요. 그 엄매화달 그거 그려보세요. 꺼내보면 엄매화달 처음에 항공량 목차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양이 많아서 다 풀지 못하거든요. 검사하는 동안은 이거 푸시고 처음에 교과서 개념학이라 되어 있는 일부분이 있죠. 이게 양이 좀 많긴 한데 이거 오늘 풀고 나머지 부분이 숙제가 될 겁니다. 엄매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그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용이라 되어 있는 것부터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풀 거고 제가 맞출 건데, 그러면 다음 주 숙제가 개념 오늘 풀고 남은 부분하고 주간제하고 모의고사 2회 1부하고 3회하고 그 다음 필적한 교재 물론 이게 다음 주 숙제입니다. 뭐 찍어가던 적어가던 기억하던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모의고사 부분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많죠? 그죠?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보다. 모의고사 문제만 옆에 꺼내도 돼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